엄마 나이가 74이야. 수술해봤자 얼마나 더 사시겠어. 응급실 커튼 한 장을 사이에 두고 자식들이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새벽마다 가마솥에 불을 넣어 그 애들을 먹이고 입힌 어미가 커튼 안쪽에서 눈을 감은 채 그 소리를 다 듣고 있었지요. 그날 새벽 저는 가게 바닥에 검은 피를 토하고 쓰러졌고 병원에서 위암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수술 날짜 대신 가계보증금부터 계산했어요. 며칠 뒤 저는 검은 비닐봉지 2개와 함께 시골 요양병원 구석 침대에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했습니다. 그 애들이 제 짐을 샅샅이 뒤지면서도 목에 걸린 녹슨 열쇠 하나만은 끝까지 거들떠보지도 않았거든요. 냄새나는 푼돈 금고 열쇠라며 갖다 버리라던 그 열쇠가 대체 무엇을 열게 되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그곳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순자입니다. 올해 74살이고 시장 골목에서 40년 동안 순대국밥을 팔았습니다. 자식은 5을 낳았는데 지금은 4이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순자네 아줌마라고 부르다가 언제부턴가 순자네 할머니라고 불렀어요. 나는 그 소리를 듣고도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을 멈추면 그날 팔 국물이 안 나오니까요. 새벽 3시 반이면 알람 없이도 눈이 떠졌습니다. 40년을 그렇게 살았으니 이제는 몸이 시계보다 정확했어요.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천장 구석의 누런 누수 자국이었습니다. 몇 해 전 장마에 물이 새서 생긴 얼룩인데 볼 때마다 사람 얼굴 같기도 하고 지도 같기도 해서 나는 그 자국을 한참씩 바라보다 일어나곤 했습니다. 일어나는 일이 제일 큰 일이었습니다. 허리를 세우려면 먼저 옆으로 굴러 팔꿈치로 바닥을 짚고 숨을 한번 참았다가 아이고 소리와 함께 몸을 밀어 올려야 했어요. 무릎에서는 마른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는 어둠 속에서 손을 더듬어 허리 복대를 찾아 배에 두르고 벨크로를 쫙 소리나게 붙였습니다. 그 소리가 나야 비로소 하루가 시작되는 기분이었죠.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봤습니다. 74살 먹은 여자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눈꺼풀은 처져서 눈이 반쯤 덮였고 입가에는 세로줄이 깊게 파여 있었습니다. 손을 들어 얼굴을 만지는데 손바닥이 종이처럼 미끄러웠습니다. 돼지 내장을 40년 씻으면 지문이 닳아 없어집니다. 은행에서 서류를 뗄 때마다 기계가 내 손가락을 못 알아봐서 직원이 몇 번씩 다시 눌러보라고 했어요. 나는 그때마다 웃으며 말했습니다. 송금은 남았는데 지문은 순대가 다 먹었나 봐요. 가게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셔터를 올리면 찬 공기와 함께 어제의 냄새가 확 밀려나왔습니다. 40년 묵은 기름때 냄새, 삶은 내장 냄새, 그리고 선지 특유의 비릿한 쇠 냄새가 섞인 그 냄새를 사람들은 지독하다고 했지만 나에게는 밥 냄새였습니다. 나는 그 냄새로 5 남매를 먹이고 입히고 학교를 보냈어요. 제일 먼저 가마솥에 불을 넣었습니다. 어른 하나가 들어가 앉아도 될 만큼 큰 무쇠솥입니다. 40년을 쓰는 동안 바닥은 얇아지고 손잡이는 반질반질해졌습니다. 사골과 돼지머리를 넣고 물을 잡고 불을 올리면 2시간쯤 뒤부터 뽀얀 김이 천장을 때리며 올라갑니다. 그 김을 맞으면 겨울에도 등에서 땀이 흘렀어요. 나는 그 김 속에서 늙었습니다. 솥에 뼈가 닳는 동안 내 뼈도 같이 닳았던 겁니다. 1986년이었습니다. 남편이 친구 빚보증을 잘못 써서 집이 통째로 넘어갔어요. 그이는 그날부터 자리에 눕더니 다시는 제대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때 34살이었고 등에는 젖먹이가 엎여 있었습니다.
시장 골목 끝 하수구 옆 2평짜리 자리를 얻어 순잔에 피순대라는 나무 간판을 걸었습니다. 간판 글씨는 옆집 도장방 아저씨가 붓으로 써줬는데 자자 글씨가 유난히 컸던 기억이 납니다. 남편은 7년을 앓다가 1993년에 갔습니다. 병명은 여러 가지가 붙었지만 나는 그이가 화병으로 갔다고 생각합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하루에 10번씩 하다가 마지막에는 그 말도 못하고 눈만 껌뻑이다가 갔어요.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그날 밤에도 나는 솥에 불을 넣었습니다.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국밥을 팔아야 5아이가 밥을 먹으니까요. 시장 골목은 만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과부가 혼자 장사한다고 하면 술 취해 들어와 국물이 싱겁다고 상을 엎는 사내들이 있었어요. 나는 국자를 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상 엎을 힘 있으면 그 힘으로 나가서 벌어먹어. 여기는 애 5 딸린 사람이 목숨 걸고 하는 장사야. 목청 하나로 40년을 버텼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나를 가마솥 호랑이라고 불렀던 것도 그래서였죠. 새벽 4시 반이면 첫 손님이 들어옵니다. 야간 일 마치고 나온 청소차 기사들이었습니다. 나는 국밥에 선지를 2덩이씩 더 넣어줬습니다. 밤새 일한 사람 뱃속에는 뜨거운 것이 들어가야 한다고 믿었으니까요. 김이 오르는 뚝배기를 내려놓을 때 나는 여기가 내 자리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3년 전 그날도 이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큰아들 진호는 45살 구급대원이었습니다. 새벽에 난 화재 현장에서 혼자 사는 노인을 업고 나오다가 다시 들어갔고 그리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나는 국자를 든 채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뒷말은 들리지도 않았어요. 손에서 국자가 떨어지고 나도 그 옆으로 엎어졌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팔뚝에 튀었는데 뜨거운 줄도 몰랐습니다. 지금도 팔뚝에 그때 데인 자국이 동전만하게 남아있어요. 장례식장에서 나는 울지 않았습니다. 아니, 울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더러 독하다고 수군거리는 소리를 다 들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발인 다음 날 새벽에 솥에 물을 붓다가 김이 확 올라오는데 그제야 눈물이 터졌습니다. 뜨거운 김에 얼굴을 대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래야 아무도 내가 우는 줄 몰랐으니까요. 진호는 쉬는 날이면 가게로 와서 내 다리를 주물러줬습니다. 종아리가 퉁퉁 부어 손가락으로 누르면 구덩이가 그대로 남았는데 그걸 보고 그 애는 늘 울먹였습니다. 엄마 이제 가마솥 그만하고 나랑 여행 가자고 했어요. 나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손님 끊기면 안 된다고 나중에 가자고 했죠. 그 나중이 오지 않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 애가 앉던 구석자리에는 지금도 손님을 잘 안 받습니다. 괜히 그러고 싶었어요. 오전 10시쯤 가게 앞에 커다란 승용차가 인도를 반쯤 밟고 섰습니다. 셋째 미영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향수 냄새가 국물 냄새를 밀어내며 훅 끼쳤습니다. 42살 먹은 딸은 앉지도 않고 서서 가방에서 서류부터 꺼냈습니다. 엄마, 여기랑 여기 도장만 찍으면 돼. 이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종합안보험 청약서라고 했습니다. 딸은 내 얼굴은 보지도 않고 손톱만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이번 달 실적이 모자라서 그러니까 한 달만 넣고 해지해도 된다고 엄마가 안 해주면 자기가 잘린다고요. 나는 밥은 먹었냐고 물었습니다. 딸은 대답 대신 서류를 한 장 더 넘겼습니다. 그 순간 가슴 한복판이 서늘해지는데 그게 서운함인지 부끄러움인지 나도 잘 모르겠더군요. 도장을 찾으려고 서랍 쪽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그때 목에 걸고 있던 줄이 옷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줄 끝에는 손가락 2마디만 한 녹슨 열쇠가 달려 있었어요. 미영이 그걸 보더니 인상을 확 썼습니다.
아우 엄마 그 냄새나는 푼돈 금고 열쇠 좀 제발 갖다 버려. 창피해 죽겠네. 나는 열쇠를 얼른 옷 속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열쇠에 대해서는 자식들에게 한 번도 제대로 말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점심 무렵에는 둘째 동석이 왔습니다. 앞문이 아니라 부엌 쪽 뒷문으로 들어왔어요. 나는 홀에서 상을 닦다가 계산대 서랍 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45살 먹은 아들이 등을 구부리고 10,000원짜리를 세고 있었습니다. 인기척에 돌아본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가 곧 뻔뻔하게 펴졌습니다. 엄마, 어차피 이거 다 내 돈 될 거잖아. 가게 권리금 넘기고 보증금 빼서 내 주식에 좀 넣어주면 안 돼. 나는 아들 손에서 돈을 뺏지 않았습니다. 뺏을 힘이 없었어요. 그냥 가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나가고 나서 서랍을 닫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저 애가 은행에 다니던 시절 첫 월급으로 내 내복을 사왔던 일이 떠올라서 더 그랬습니다. 오후 3시에는 넷째 동철의 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아이들 영어 캠프비 500만 원만 보내주세요. 라는 한 줄이었습니다. 부탁이 아니라 통보였어요. 나는 답을 못하고 휴대전화를 앞치마 주머니에 도로 넣었습니다. 저녁 8시 불을 끄려는데 막내 소희가 들어왔습니다. 34살 먹은 딸은 팔에 반짝이는 가방을 걸고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지도 않고 문간에 선 채로 말했어요. 엄마, 나 사진 찍는 거 하잖아. 엄마 순대 파는 거 좀 그러니까 밖에서 만나도 아는 척하지 마. 딸이 나가고 나서 나는 한참을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화가 나야 하는데 화가 안 났습니다. 마음이 그냥 텅 비었어요. 가게 불을 반만 켜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소주를 한 잔 따라놓고 계산대 옆에 세워둔 진호 사진을 봤습니다. 사진 속 아들은 제복을 입고 웃고 있었습니다. 나는 잔을 들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진호야, 내 동생들은 오늘도 엄마한테 볼일만 보고 갔다. 말해놓고 나니 알겠더군요. 저 아이들에게 나는 어미가 아니라 돈이 나오는 가마솥이었습니다. 필요할 때 뚜껑을 열고 한 국자 퍼가는 솥이요. 그런데도 나는 냉장고를 열어 남은 순대를 봉지에 싸며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음에 오면 이거라도 싸서 보내야지. 그래도 내가 낳은 새끼들인데. 그 미련한 마음이 나를 40년 살렸고 앞으로 나를 죽일 거라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 새벽에는 유난히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전날 밤에 잠을 설쳐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사고를 우려낸 솥을 옮겨야 하는데 물이 반쯤 든 솥은 장정 둘이 들어야 할 무게였습니다. 나는 늘 하던 대로 솥 손잡이에 마른 행주를 감고 허리를 낮췄습니다. 하나 둘 셋 하고 숨을 참는 순간이었습니다. 등뼈 한복판에서 번개가 쳤습니다. 그렇게밖에 말을 못하겠어요. 뜨거운 새꼬챙이가 목덜미부터 엉덩이까지 쭉 훑고 지나가는데 다리에서 힘이 싹 빠졌습니다. 솥 손잡이를 놓치면서 나는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시멘트 바닥이 뺨에 닿았는데 얼음장 같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아프다는 생각보다 아직 국물간을 안 봤는데 하는 생각이 먼저 들더군요. 목구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는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 그것을 토해냈습니다. 바닥에 쏟아진 것은 검붉은 덩어리였습니다. 처음에는 선지 국물이 튄 줄 알았어요. 손등으로 입가를 닦아 눈앞으로 가져오는데 손등이 시커멓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무서워졌습니다. 소리를 지르려는데 목에서는 바람 새는 소리만 나왔습니다. 얼마나 그러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옆집 건어물 가게 아저씨가 셔터 소리가 안 난다고 들여다보러 왔다가 나를 발견했습니다. 아저씨가 내 이름을 부르며 어깨를 흔드는데
그 목소리가 물속에서 나는 소리처럼 멀게 들렸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나는 눈을 반쯤 뜨고 천장을 봤습니다. 젊은 대원이 내 팔에 무언가를 감으면서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하고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머리 위에서 빙빙 돌았습니다. 우리 진우도 이 소리를 들으며 남의 집으로 달려갔겠구나 싶었습니다. 눈물이 관자놀이를 타고 귓속으로 흘러들어갔어요. 응급실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했습니다. 몸을 이리저리 굴리고 좁은 기계 속으로 들어갔다 나오기를 반복했습니다. 낮이 지나고 저녁이 되어서야 젊은 의사가 얇은 종이를 들고 왔습니다. 의사는 내 눈을 똑바로 보면서 천천히 말했습니다. 위암 2기입니다. 그리고 허리는 척추관 협착증이 아주 심합니다. 위 수술은 서두르면 충분히 좋아지실 수 있어요. 암은 산정 특례가 적용돼서 병원비 본인 부담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수술하고 나면 한동안 죽 넘기는 것도 힘드시고 옆에서 챙겨줄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의사가 잠깐 말을 멈추고 물었습니다. 보호자분, 곁에서 간병하실 분은 계신가요? 나는 자식이 넷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하는데 목소리가 조금 커졌어요. 넷이나 된다고, 그러니 걱정 없다고요. 지금 생각하면 그 말이 참 부끄럽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상하게 눈물이 안 났습니다. 40년 동안 몸이 보내던 신호를 내가 다 무시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다만 가게 문을 며칠이나 닫아야 하나, 단골들에게는 뭐라고 하나 그런 걱정부터 들었습니다. 참 미련하죠. 밤이 되자 자식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동석이 먼저 오고 미영이 오고 동철과 소희가 왔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자는 척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자식들 얼굴을 보면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반가웠습니다. 그래도 어미가 쓰러졌다니까 다 왔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발소리가 내 침대 쪽이 아니라 반대편으로 몰려갔습니다. 원무과 접수 창구 앞이었습니다. 응급실 계산서는 몇십만 원짜리였습니다. 그 돈을 누가 내느냐를 놓고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 카드가 한도가 찼다느니, 오빠가 장남이니, 먼저 긁으라느니 하는 소리가 조용한 응급실에 다 퍼졌습니다. 옆 침대 보호자가 슬쩍 나를 쳐다보는 것이 느껴져서 나는 이불을 코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부끄러워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자식들이 미운 것보다 남들 앞에서 내가 초라해진 것이 먼저 아프더군요. 그런데 아이들은 내 침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커튼 밖에서 자기들끼리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급실 커튼은 참 얇아요. 소리를 하나도 못 막습니다. 수술비는 얼마 안 나온다 치자. 그럼 간병은 누가 할 건데? 간병인 쓰면 하루에 15만 원이야. 한 달이면 얼만지 계산해봐. 그걸 누가 매달 내냐고. 엄마 나이가 74이야. 게다가 허리까지 또 수술해야 한다는데 그거 회복하면 몇 년을 우리가 붙어 있어야 해.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잘못 들었나 싶어서 숨을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동석의 목소리가 아주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어차피 어머니는 이제 가마솥을 못 드니 가게는 죽은 자산이라고 놀리느니 지금 보증금을 빼서 요양병원에 넣어드리고 나머지는 넷이 나누자는 이야기였습니다. 병원비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더 이상 돈을 벌어다 주지 못하니 이제 남은 것을 나누자는 소리였어요. 반대하는 목소리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내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도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배가 아픈 것도 아니고 허리가 아픈 것도 아닌데 명치 밑이 얼음물을 부은 것처럼 시렸습니다. 나는 이불 밑에서
두 손을 꽉 맞잡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나는 눈을 뜨고 수술을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미영이 내 손등을 쓰다듬으며 난처한 얼굴을 했습니다. 딸의 입꼬리는 웃고 있는데 눈은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엄마, 내가 넣어드린 암보험 진단금은 내가 알아서 받아둘게. 어차피 엄마는 통장 관리도 못하잖아. 그리고 수술은 좀 천천히 생각하자. 나 요즘 애들 학원 보내느라 병원에 붙어 있을 시간이 진짜 없어. 나는 그 말을 듣고 딸의 얼굴을 오래 봤습니다. 얼마 전 가게에서 도장을 찍어달라고 손톱만 들여다보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서운하다는 감정이 지나가고 그 자리에 처음 보는 감정이 들어섰습니다. 낯설고 서늘한 감정이었어요. 내가 병원에 누워있는 사흘 동안 아이들은 병실에 잘 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동안 둘째와 넷째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동석과 동철이 우리 집 문을 따고 들어가 장롱 및 서랍을 뒤졌습니다. 거기에는 가게 임대차 계약서와 내 인감도장이 있었어요. 두 아들은 그것을 들고 건물주를 찾아가 가게를 뺐습니다. 40년 된 순잔의 피순대 간판이 그날 오후에 뜯겨나갔습니다. 보증금 잔금은 동석의 도박빚과 동철의 빚을 갚는 데 들어갔습니다. 내가 그 일을 알게 된 것은 건어물 가게 아저씨의 전화 때문이었습니다. 아저씨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오늘 아침에 사람들이 와서 순잔의 피순대 간판을 떼어갔다고 말했습니다. 나무 간판이 벽에서 뜯길 때 못 뽑히는 소리가 골목 끝까지 들렸다고 했어요. 나는 수화기를 든 채로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40년 전 옆집 도장방 아저씨가 붓으로 써준 그 간판이 내 손으로가 아니라 자식들 손으로 뜯겨나갔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가슴 한복판이 뻥 뚫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암 덩어리보다 그 구멍이 더 컸어요. 그래도 나는 수술만 받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간호사가 와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술 날짜를 잡으려면 회복 기간에 곁에 계실 분을 정해야 하는데 자녀분들과 연락이 안 된다고요. 냈다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병원비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내 곁에 며칠 앉아 있어 줄 사람이 없어서 74살 먹은 나는 수술 날짜조차 잡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때 내 목숨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사실이 암 진단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그 다음 날 소희가 사설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딸은 내 짐을 검은 비닐봉지 2개에 담았습니다. 40년 살림이 봉지 2개였어요. 침대에서 나를 일으키면서 딸은 아주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는 오래 못 있어. 요양병원에 계시면 거기 사람들이 다 봐주잖아. 얌전히 계셔. 우리가 알아서 모실 테니까. 차는 도심을 벗어나 한참을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농가 비닐하우스가 지나가더니 낡은 3층짜리 건물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자 오래된 걸레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섞여 밀려왔습니다. 나를 데려간 곳은 6인실 구석 침대였습니다. 소희는 서류에 서명을 하고 내 이불을 한번 툭 쳐주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갔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못 잤습니다. 옆 침대 노인은 밤새 신음을 했습니다. 새벽 3시가 되자 몸이 저절로 깼습니다. 40년 동안 그 시간에 일어났으니까요. 그런데 갈 가마솥이 없었습니다. 나는 어둠 속에 앉아서 두 손을 무릎에 얹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때 머리맡에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동석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나는 화면을 눈앞으로 바짝 당겨서 한 글자씩 읽었습니다. 가게 보증금은 형제들 급한 불 끄는 데 썼고 요양병원에 계시면 돈 쓸 일도 없으니 찾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자를 다 읽고 나서
나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40년 동안 자식들 먹이겠다고 끓이던 내 속의 솥이 그 순간 완전히 식어버리는 것이 느껴졌어요. 나는 목에 걸린 녹슨 열쇠를 옷 속에서 꺼내 손 안에 꽉 쥐었습니다. 쇠붙이가 차가웠다가 손 안에서 천천히 따뜻해졌습니다. 오늘부로 내 속에서 너희들은 죽었다. 나는 자식을 낳은 게 아니라 짐승을 키웠구나. 어두운 6인실 구석에서 74살 먹은 늙은 여자가 그렇게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날 처음으로 진호가 아닌 다른 것을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살아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반드시 살아서 저 아이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고 죽어야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요양병원의 하루는 참 길었습니다. 아침 6시에 불이 켜지고 저녁 8시면 불이 꺼졌습니다. 그 사이에 내가 하는 일이라고는 창밖을 보는 것뿐이었어요. 창밖에는 비닐하우스 지붕과 전봇대 하나가 보였습니다. 나는 그 전봇대에 앉은 까치를 세면서 오전을 보내고 그림자가 옮겨가는 걸 보면서 오후를 보냈습니다. 40년 동안 새벽 3시 반에 일어나 밤 8시 넘어까지 서 있던 사람이 하루 종일 누워 있으려니 몸이 아픈 것보다 시간이 무서웠습니다. 밥은 죽이 나왔습니다. 미지근한 흰죽에 반찬은 간장에 절인 무 몇 조각이었어요. 나는 40년 동안 남의 뱃속을 뜨겁게 채워준 사람인데 정작 내 앞에 놓인 밥은 김도 안 나는 죽이었습니다. 그래도 다 먹었습니다. 살려면 먹어야 하니까요. 밤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명치 밑이 뒤틀리듯 아파올 때면 나는 이불을 입에 물었습니다. 신음을 내면 옆 침대 사람들이 잠을 못 자니까요. 진통제를 타먹으면 2시간쯤 잠잠하다가 다시 아파왔습니다. 그렇게 밤을 3조각 4조각으로 나눠서 넘겼습니다. 이번 2주 차가 되도록 자식은 하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휴대전화를 붙들고 번갈아 눌렀습니다. 처음에는 신호가 가다가 끊겼고 며칠 뒤부터는 신호도 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옆 침대 할머니가 자기 전화를 빌려주며 걸어보라고 했습니다. 그 전화로는 신호가 갔어요. 동석이 여보세요 하고 받았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끊었습니다. 내 번호만 막아놓았던 겁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서러워서 운 게 아니었어요. 내가 낳은 자식들이 내 번호를 손가락 몇 번 눌러서 지웠다는 게 그 간단함이 무서워서 울었습니다. 요양보호사들도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 하다가 면회객이 한 명도 없는 게 몇 주 이어지자 목소리가 짧아졌습니다. 어느 날 복도에서 2사람이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식이 넷이나 된다더니 하나도 안 오는 걸 보면 뭔가 이유가 있는 노인네일 거라고요. 나는 문 뒤에 서서 그 말을 다 들었습니다. 화가 나야 하는데 이상하게 부끄러웠습니다. 자식들이 안 오는 게 꼭 내 잘못인 것 같았어요. 그래도 사람 사는 곳이라 온기가 아주 없지는 않았습니다. 옆 침대 할머니는 자식이 미국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 할머니는 밤에 내가 이불을 물고 앓는 걸 알고는 아침마다 자기 몫으로 나온 두유를 내 머리맡에 놓고 갔습니다. 나는 그 두유를 차마 못 마시고 서랍에 모아뒀습니다. 남이 주는 걸 받는 게 그렇게 어색하더군요. 40년을 퍼주기만 하고 살아서 받는 법을 못 배웠던 겁니다. 한 달쯤 됐을 때 원무과장이 나를 불렀습니다. 젊은 남자가 서류를 내밀며 난처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여기는 한 달에 130만 원입니다. 처음 모셔올 때 따님이 한 달치만 내고 가셨는데 그 뒤로 한 푼도 안 들어왔어요.
자녀분들 전화도 전부 안 받으십니다. 이번 주까지 정리가 안 되면 퇴원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달력을 봤습니다. 여기 온 지 한 달이 갓 넘었더군요. 딱 한 달치. 자식들이 나에게 쳐준 값이 그것이었습니다. 퇴원이라는 말을 듣는데 갈 곳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가게는 없어졌고 살던 집도 보증금까지 빠져나갔습니다. 나는 서류를 든 채로 한참 서 있다가 알겠다고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서 2번을 말해야 했어요. 병실로 돌아와 침대 밑에서 검은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소희가 대충 담아놓은 내 짐이었습니다. 속옷 몇 장과 낡은 지갑, 그리고 액자에서 빼낸 진호의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귀퉁이가 접혀 있길래 손바닥으로 오래 문질러 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아주 위험한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만하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었어요. 40년을 뛰었고 5을 낳아 키웠고 남편 병수발도 했고 큰아들 장례도 치렀습니다. 더 붙들 이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진호 곁으로 가면 그 애가 마중을 나오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진을 가슴에 올려놓고 누웠습니다. 그때가 내 인생에서 제일 깜깜했던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오전이었습니다. 복도 저쪽에서 사람 찾는 소리가 요란하게 났습니다. 박순자 누님요. 박순자 누님 어디 계십니까? 나는 그 목소리를 알아들었습니다. 목소리는 사람마다 지문 같아서 15년이 지나도 안 잊히더군요. 병실 문이 벌컥 열리고 웬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좋은 양복을 입고 머리가 하얗게 센 68살 노인이었습니다. 최만수였습니다. 만수는 나를 보더니 그 자리에 우뚝 섰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입만 벙긋거리다가 무릎이 꺾이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 큰 노인이 병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어린애처럼 우는 걸 나는 처음 봤습니다. 누님, 이게 무슨 꼴입니까? 제가 왜 인제야 왔을까요? 제가 죄인입니다. 나는 손을 뻗어 그 사람 어깨를 잡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반가움이 아니라 놀라움이었어요. 나는 그 사람이 살아있는지도 모르고 15년을 살았으니까요. 만수는 옛날에 내 가게에 돼지 부속을 대주던 납품업자였습니다. 정직하게 물건을 대던 사람이었는데 거래처 하나가 부도를 내면서 같이 무너졌습니다. 사채까지 끌어쓴 뒤라 밤마다 사람들이 그 사람 집 앞에 진을 쳤습니다. 2011년 겨울이었습니다. 만수가 며칠째 연락이 안 되기에 이상해서 그 사람 처에게 물었더니 아침에 옷을 갈아입고 나가면서 미안하다는 말만 했다고 하더군요. 나는 앞치마를 두른 채로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왜 서해대교였는지는 지금도 모릅니다. 그냥 그 사람이 늘 바다 이야기를 했던 게 생각났어요. 다리난간 앞에 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나는 소리도 못 지르고 달려가 뒷덜미를 잡아챘습니다. 둘 다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 등짝을 때리면서 울었습니다. 죽긴 왜 죽어? 자식 있는 놈이 여기서 죽으면 그 새끼들은 평생 아비가 다리에서 뛰어내린 자식으로 사는 거야. 그날 밤 나는 그 사람을 가게로 데려와 국밥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지금 가진 게 뭐가 남았느냐고요. 그 사람은 고향에 아버지가 남긴 폐염전이 1만 5천 평 있는데 소금도 안 나고 농사도 안 되는 땅이라 아무도 안 산다고 했습니다. 서해안 경기도 화성 쪽 바닷가였습니다. 나는 그 땅을 사겠다고 했습니다. 시세보다 훨씬 얹어서 값을 쳐줬어요. 그래야 그 사람 빚이 겨우 정리가 되니까요. 아이들 적금을 깨고 가게 운영자금까지 털었습니다. 자식들이 그때 가게로 몰려와 난리를 쳤습니다. 미영은 상을 뒤집으며 엄마가 미쳤다고 소리를 질렀고 동석은 사기꾼한테
돈을 갖다 바쳤다며 삿대질을 했습니다. 나는 국자를 들고 맞섰습니다. 사람 목숨값이라고 너희는 몰라도 된다고 했어요. 그 뒤로 자식들은 그 땅 이야기가 나오면 엄마의 미친 짓이라고 불렀습니다. 등기 서류는 자식들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따로 두었습니다. 만수는 그 뒤로 소식이 끊겼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어디선가 조용히 살고 있으려니 하고 잊고 지냈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만수는 고향을 떠나 남쪽에서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했다고 합니다. 빈손으로 다시 서기까지 몇 년이 걸렸고 그동안은 내 앞에 나타날 낯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자리를 잡고 시장을 찾아왔을 때는 이미 내가 쓰러진 뒤였습니다. 골목 사람들에게 수소문해서 이 시골 요양병원까지 찾아오는데 또 며칠이 걸렸다고요. 그런 사람이 지금 내 병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눈물을 닦고 일어나더니 원무가로 내려갔습니다. 밀린 입원비를 그 자리에서 다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원 사람들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 줄 아느냐고 오늘 당장 서울 큰 병원으로 모실 테니 짐을 챙겨달라고요. 짐을 싸는 데는 5분도 안 걸렸습니다. 검은 비닐봉지 2개가 전부였으니까요. 나가는 길에 옆 침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서랍에 모아둔 두유를 도로 그 할머니 앞에 놓아드리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잘 계시라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나를 태운 차가 요양병원 정문을 빠져나갈 때 나는 뒷유리로 그 낡은 3층 건물을 봤습니다. 한 달 넘게 내가 죽어가던 곳이었습니다. 만수가 내 손등을 두 손으로 감싸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님, 그 땅 아직 누님 앞으로 되어 있지요. 이제 세상이 좀 바뀌었습니다. 나는 무슨 말인지 몰라 그 사람 얼굴을 봤습니다. 만수는 웃는데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겨울 들판이 지나갔습니다. 어젯밤까지 그만 살고 싶었던 사람의 가슴에 아주 작고 뜨거운 것이 다시 켜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서울 병원에 도착한 날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창이 큰 병실에 누웠습니다. 침대 시트에서는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내 옷과 머리카락에는 늘 국물 냄새가 배어 있었는데 그 냄새가 하나도 안 나는 자리에 누우니까 오히려 내 몸이 남의 몸 같았어요. 만수는 첫날부터 간병인을 붙여줬습니다. 50대쯤 되는 아주머니였는데 밤에 내가 아파서 몸을 뒤척이면 바로 일어나 등을 쓸어줬습니다. 요양병원에서는 이불을 물고 참던 신음을 여기서는 소리내어 알아도 됐습니다. 그게 그렇게 고마운 일인 줄 몰랐습니다. 이틀 동안 검사를 다시 받았습니다. 담당 교수는 사진을 넘겨보더니 늦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수술을 하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고 허리도 순서를 정해 손보면 된다고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물었습니다. 수술 끝나고 옆에서 봐줄 사람이 있어야 한다던데 어쩌냐고요. 교수 옆에 서 있던 만수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자기가 하겠다고 사람 붙여서 밤낮으로 지키겠다고요. 나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봤습니다. 눈물이 나는 걸 들키기 싫었거든요.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더니 낯선 사람들이 줄줄이 들어왔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둘, 서류 가방을 든 여자 하나, 그리고 두꺼운 도면, 통을 든 남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 침대 앞에 서더니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나는 얼떨결에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환자복 차림에 머리도 못 감은 늙은이한테 그렇게 인사하는 사람들을 나는 본 적이 없었어요. 만수가 웃으며 소개를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감정평가사, 그리고 토지보상 업무를 오래 한 행정사라고 했습니다.
변호사가 침대 옆 탁자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나는 안경을 찾아 쓰고 들여다봤지만 글자가 눈에 안 들어왔습니다. 도장이 잔뜩 찍히고 붉은 선이 그어진 지도가 있었습니다. 행정사가 그 지도에서 손가락으로 한 곳을 짚었습니다. 어르신, 여기가 어르신 땅입니다. 경기도 화성 바닷가 폐염전 1만 5천 평이요. 이 땅이 이번에 새로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안에 통째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무슨 말인지 얼른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되물었습니다. 소금도 안 나고 농사도 안 되는 땅인데 나라에서 왜 그런 땅을 쓰냐고요. 행정사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런 땅이라서 쓰는 거라고요. 평평하고 넓고 바다와 도로가 가까우니 공장 짓기에는 제일 좋은 자리라고 했습니다. 15년 전에는 아무도 안 보던 자리가 지금은 제일 중요한 자리가 되었다고요. 감정평가사가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거기에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그 숫자를 읽지 못했습니다. 앞자리부터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세다가 자꾸 놓쳤어요. 나는 평생 10,000원짜리와 1,000원짜리를 세면서 산 사람입니다. 하루 매상 30만 원을 세면서 좋아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종이에 적힌 것은 자릿수부터가 다른 숫자였습니다. 결국 내가 물었습니다. 이게 얼마요? 나는 못 세겠는데. 변호사가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총 보상 감정액이 450억 원이라고요. 세금과 여러 가지를 정리하고 나면 손에 남는 돈이 300억 원이 넘고 원하시면 그 자리에 다시 땅을 받는 방법도 있다고 했습니다.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기쁘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이상하게도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이거였어요. 그러면 나는 왜 요양병원 두유를 못 마시고 서랍에 모아뒀을까? 그 생각이 들자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무릎 위에 놓인 손등의 힘줄이 툭툭 튀어 올랐습니다. 만수가 그런 나를 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님이 그때 사주지 않았으면 그 땅은 사채업자들이 헐값에 가져갔을 거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 돈은 남의 주머니에 들어갔을 거라고 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땅을 산 게 아니라 사람 하나 살리려던 것 뿐이었으니까요. 그 말을 하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내가 한 일 중에 자식들에게 제일 욕을 먹었던 일이 결국 나를 살리는 일이 되어 돌아왔던 겁니다. 만수가 내 앞에 무릎을 굽히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내 목에 걸린 줄을 눈으로 가리켰습니다. 누님, 그 열쇠 아직 가지고 계셨군요. 나는 옷 속에서 녹슨 열쇠를 꺼냈습니다. 15년 동안 살에 닿아 있던 쇠조각이었습니다. 자식들은 이걸 두고 냄새나는 푼돈 금고 열쇠라고 했었죠. 미영은 갖다 버리라고 소리쳤고요. 그런데 그 열쇠는 우리 가게 금고 열쇠가 아니었습니다. 은행 본점 지하에 있는 대여금고 열쇠였습니다. 15년 전 그날 밤 만수가 나를 데리고 은행에 가서 함께 만들어 넣어둔 것이었어요. 그 금고 안에는 그 땅의 등기권리증과 만수가 손으로 눌러 쓴 각서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이 은혜를 갚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그걸 알면서도 자식들에게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그날로 땅이 팔려나갈 걸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목에 걸고 다녔습니다. 자식들이 조롱할 때마다 나는 웃기만 했습니다. 조롱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애들은 그 열쇠를 더 안 쳐다볼 테니까요. 40년 장사하면서 내가 배운 것이 그거였습니다. 값진 것은 값없어 보여야 지킬 수 있다는 것이요. 그날 오후에 나는 휠체어를 타고 은행에 갔습니다. 직원이 신분증을 확인하고 나를 지하로 안내했습니다. 두꺼운 철문을 지나니 벽이 온통 작은 문으로 덮인 방이 나왔습니다.
직원이 자기 열쇠를 먼저 꽂고 내 녹슨 열쇠를 그 옆 구멍에 꽂았습니다. 두 개를 동시에 돌려야 열린다고 했어요. 열쇠가 뻑뻑해서 손목에 힘을 줬더니 딸깍 소리가 났습니다. 금고를 여니 종이 냄새와 함께 오래된 곰팡내가 훅 올라왔습니다. 누런 서류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등기권리증과 함께 만수가 볼펜으로 꾹꾹 눌러 쓴 각서가 나왔습니다. 글씨가 삐뚤빼뚤한 걸 보니 손이 떨리는 채로 쓴 게 분명했습니다. 나는 그 종이를 무릎에 놓고 한참을 만졌습니다. 15년 전 그 겨울밤이 손끝으로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변호사가 목소리를 낮추고 말했습니다. 어르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보상 통지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나갑니다. 그 주소가 지금 둘째 아드님이 살고 계신 곳으로 되어 있어서 이미 자녀분들이 받아보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말을 듣는데 등이 서늘해졌습니다. 동석의 얼굴이 떠올랐고 응급실 커튼 밖에서 간병인 값을 계산하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원무가 창구 앞에서 서로 카드를 미루던 소리, 내 번호를 막아놓고 여보세요 하고 받던 그 목소리도요. 그런데 참 신기하지요. 그 순간 나는 하나도 슬프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기는커녕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40년 동안 가마솥 앞에서 국물관을 보던 그 정신이 딱 돌아왔어요. 나는 침대 등받이를 세워 앉았습니다. 그리고 만수와 변호사를 번갈아 봤습니다. 내 목소리가 나도 놀랄 만큼 낮고 단단하게 나왔습니다. 내 자식은 진호 하나뿐입니다. 그 애는 남의 집 불구덩이에 2번 들어갔다가 못 나온 애예요. 나머지 넷은 내 배에서 나온 건 맞는데 내 자식은 아닙니다. 변호사가 잠깐 나를 봤습니다. 만수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나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애들이 이 돈 냄새를 맡으면 반드시 온다고 오늘 내일 안에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와 울면서 엄마를 부를 거라고요. 그러니 그때까지 준비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소리 지르고 멱살 잡는 싸움은 하고 싶지 않다고 나는 국자 들고 싸우는 시장 싸움은 40년을 했으니 이제 그만하겠다고 했습니다. 법대로 조용하게 한 푼도 못 가져가게 해주세요. 나중에 억울하다는 소리도 못하게요. 변호사가 서류를 덮고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그 사람 표정이 그제야 사무적인 얼굴에서 사람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하고 준비할 서류가 많다고 했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나는 40년 동안 사고를 우렸던 사람입니다. 뭐든 푹 고아야 제맛이 난다는 걸 아니까요. 그날 밤 나는 창밖의 불빛을 오래 봤습니다. 얼마 전까지 나는 시골 요양병원 구석 침대에서 그만 살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니었어요.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이 돈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저 아이들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죽어야겠다는 마음이었어요. 나는 진호의 사진을 꺼내 머리맡에 세워두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호야, 엄마 이제 안 눕는다. 엄마 다시 일어선다.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다음 달 첫째 주 화요일 아침 8시였어요. 담당 교수는 그 전까지 체력을 최대한 올려놓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몸무게가 너무 빠져서 지금 상태로는 배를 열어도 회복이 더디다고요. 그래서 나는 그날부터 먹는 일을 일처럼 했습니다. 영양팀에서 짜준 식단대로 하루 6번을 조금씩 나눠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3숟가락만 넘겨도 명치가 뻐근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니 밥공기 반쯤은 비울 수 있게 됐어요. 오후에는 걷기 연습을 했습니다. 간병인 아주머니가 팔짱을 끼워주면 병동복도 끝까지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20걸음에 한 번씩 벽을 짚었습니다.
허리에서 종아리로 저릿한 게 내려가면 잠깐 서서 숨을 골랐어요. 그래도 나흘째부터는 벽을 안 짚고 복도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창에 비친 내 모습은 등이 여전히 굽었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더군요. 몸을 만드는 동안 나는 또 하나의 일을 했습니다. 변호사와 매일 만났습니다. 첫 회의에서 나는 아주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재산을 전부 죽은 큰아들 이름으로 재단에 넣고 저 내 아이에게는 한 푼도 안 가게 해달라고요. 그리고 각서 한 장 받아두면 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상속 포기 각서 같은 걸 미리 받아두면 깨끗하지 않겠냐고요.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르신 살아계실 때 자녀분들에게 받는 상속 포기 각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나중에 마음 바뀌면 그런 거 몰랐다고 소송을 걸 수 있어요. 각서만 믿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 말을 듣는데 등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나는 종이에 도장만 찍으면 다 끝나는 줄 알았던 겁니다. 40년 장사하면서 세금 계산서 한 장도 남에게 맡긴 적이 없는 사람인데 법이라는 건 전혀 다른 물건이었어요. 변호사는 유류분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꺼냈습니다. 부모가 재산을 남에게 다 줘버려도 자식들은 자기 몫의 일부를 돌려달라고 소송할 수 있는 제도라고 했습니다. 나는 기가 막혀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나를 요양병원에 버려두고 전화번호까지 막아놓은 애들이 내가 죽고 나서 재단 돈을 도로 뜯어갈 수 있다는 말이냐고요. 변호사가 잠깐 뜸을 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었어요. 부모를 돌보지 않고 의무를 저버린 자녀는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게 됐습니다. 다만 그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남은 쪽에서 증거로 증명을 해야 합니다. 증거라는 말에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증거를 모았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내가 겪은 일을 시간 순서대로 말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온 젊은 직원이 그걸 받아 적었고 나는 2시간 넘게 이야기를 했어요. 말하다가 목이 메어 몇 번을 쉬었습니다. 남에게 자식 흉을 보는 일이 그렇게 부끄러운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다 말하고 나니 속이 시원했습니다. 40년 동안 아무한테도 못했던 말이었으니까요. 증거는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첫 달치만 내고 그 뒤로 한 푼도 안 들어온 입금 내역이 있었습니다. 원무과장이 자녀들에게 전화한 기록도 남아 있었고요. 내 번호가 차단됐다는 것도 통신 기록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응급실에서 수술 날짜를 못 잡은 이유가 보호자 연락 두절이었다는 간호 기록도 병원에 남아 있었습니다. 제일 큰 건 가게였습니다. 동석과 동철이 내 인감도장을 들고 가서 임대차 계약을 정리하고 보증금을 받아간 일이요. 변호사는 그 서류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건 그냥 불효가 아니라 형사 문제라고 했습니다. 건물주를 만나 그날 있었던 일을 확인해 두겠다고 했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내 손으로 자식을 감옥에 보낼 수도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그날 새벽에 나는 침대에 앉아 두 손을 무릎에 얹고 생각했어요. 동석이 초등학교 때 반장이 되어 상장을 들고 뛰어오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상장을 내밀며 엄마나 반장 됐다고 소리치던 목소리요. 그런데 그 얼굴 위로 응급실 커튼, 밖에서 들리던 목소리가 겹쳤습니다. 간병인 값을 계산하던 그 목소리요. 나는 눈을 감고 아주 천천히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 어린 얼굴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잘 가라고. 이제 엄마는 너희를 그만 놓아준다고요. 그게 내가 치른 장례였습니다. 살아있는 자식 넷을 그날 새벽에 다 묻었어요. 자식들 형편도 그 과정에서 알게 됐습니다. 변호사가 알아본 게 아니라
시장 사람들 입에서 저절로 흘러나온 이야기였어요. 동석은 도박빚에 쫓겨 집에도 잘 못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미영은 남편 사업이 또 넘어가서 살던 아파트가 경매에 올라갔다고 하고요. 동철은 코인인지 뭔지에 손을 댔다가 사람들에게 고소를 당했고 소희는 카드값이 밀려 연체 통지를 받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냈다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나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통장을 꺼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애들이 급할수록 내 앞에서 더 크게 울고 더 많이 떠들겠구나 하고요. 그 생각을 하는 내가 낯설어서 잠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지문이 다 다른 손이었습니다. 다음 날 나는 변호사에게 3가지를 부탁했습니다. 첫째, 재산은 전부 재단에 넣되 내가 죽은 뒤에 넣는 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 넣겠다고 했습니다. 죽고 나서 서류가 오가면 그 틈에 애들이 달려들 테니까요. 둘째, 내가 제정신으로 이 결정을 했다는 걸 남겨달라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더군요. 나중에 자식들이 어머니가 늙고 병들어 판단을 못하는 상태였다고 주장할 게 뻔하니까요. 그래서 나는 정신건강 쪽 전문의 앞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내 재산이 얼마인지, 그 돈을 어디에 왜 쓰려는지를 조목조목 대답했어요. 검사받는 내내 우스웠습니다. 40년 동안 하루 매상을 암산으로 맞추던 사람한테 이런 걸 물어보다니요. 그 과정을 전부 영상으로 남겼습니다. 셋째, 자식들이 나중에 억울하다고 못하게 저희들 입으로 직접 말하게 만들어달라고 했습니다. 변호사가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 애들은 돈 앞에서는 본색을 숨기지 못합니다. 그러니 자리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돈을 준다고 하면 저희들끼리 어떤 소리를 하는지, 어미를 어떻게 버렸는지 자기 입으로 다 떠들 겁니다. 그걸 남기면 됩니다. 변호사가 나를 물끄러미 보더니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어르신은 장사를 하셔서 사람을 잘 아신다고 하더군요. 나는 웃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장사가 아니라 어미라서 아는 거라고요. 내 배에서 나온 것들이니까 내가 제일 잘 알죠. 그 무렵 만수가 재단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름은 진호의 이름을 그대로 쓰기로 했습니다. 순직한 소방관과 구급대원에 남은 가족들, 그리고 부모 없이 크는 아이들에게 학비와 생활비를 대는 재단이었어요. 만수가 이사장 자리를 맡아달라고 했지만 나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학교 문턱도 못 넘어본 사람이라고요. 만수는 그러면 명예이사장이라도 하시라고 했습니다. 며칠 뒤에는 진호가 일하던 소방서에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진호와 같은 조에서 근무했다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작은 상자를 하나 내밀었습니다. 사고 뒤에 정리한 진호의 사물함에서 나온 것을 3년 동안 보관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진호가 달고 다니던 배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접힌 종이가 하나 있었어요. 펼쳐보니 진호가 삐뚤빼뚤 적어놓은 메모였습니다. 엄마 병원 예약, 엄마 무릎, 엄마 가게 가스레인지 수리. 그런 것들이 줄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그 종이를 붙들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동안 한 방울도 안 나오던 눈물이 그날은 멈추지를 않았어요. 죽은 아들은 3년 전에도 내 무릎을 걱정하고 있었는데 산 자식 넷은 내 통장만 걱정했던 겁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나는 배지를 손에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결심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이 돈은 저 아이들 손에 들어가면 사흘 안에 도박판과 카드값으로 사라질 돈입니다. 그런데 진호 이름으로 두면 남의 집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아이들의 가족을 평생 먹여 살릴 수 있어요.
어느 쪽이 옳은지는 물어볼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바깥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보상 통지서를 받아본 동석이 만수의 회사로 전화를 걸어 어머니가 어디 계시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미영은 옛 가게 골목까지 찾아와 상인들에게 우리 엄마 어느 병원에 계시냐고 묻고 다녔고요. 건어물 가게 아저씨가 그 이야기를 나에게 전해주면서 혀를 찼습니다. 엄마 쓰러졌을 때는 코빼기도 안 보이던 것들이 이제 와서 난리라고요. 나는 그 소식을 듣고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아주 차분해졌어요. 국밥 장사를 오래 하면 알게 됩니다. 국물은 센 불로 끓이는 게 아닙니다. 센 불에 올리면 겉만 부글거리다 넘쳐버려요. 뼈에서 진국을 뽑아내려면 약한 불에 오래 두고 기다려야 합니다. 수술을 이틀 앞둔 저녁 만수가 병실로 들어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님, 내일 오전에 네 분 다 병원으로 오신답니다. 각자 따로 전화가 왔어요. 나는 창밖을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옷장에 걸어둔 새 환자복 대신 요양병원에서 입고 나온 낡고 색이 바랜 환자복을 꺼내 달라고 했습니다. 간병인 아주머니가 왜 그러시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일은 이게 나아요. 불쌍해 보여야 저 애들이 마음 놓고 떠들죠. 그날 밤 나는 아주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40년 동안 새벽 3시 반이면 눈이 떠지던 사람이 그날은 아침 6시까지 한 번도 안 깨고 잤어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원수를 만나기 전날 밤에 그렇게 편히 잠이 오다니요. 아마 내 안의 어미가 완전히 죽고 대신 다른 사람이 하나 일어섰기 때문일 겁니다. 아침 9시가 되기 전에 나는 병실을 치웠습니다. 만수가 사다 놓은 좋은 이불을 걷어 옷장에 넣고 과일 바구니도 간호사실로 내려보냈습니다. 간병인 아주머니에게는 오늘 하루만 다른 층에 가 계시라고 부탁했어요. 낡은 환자복을 입고 침대에 앉으니 다시 그 시골 요양병원 구석 침대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거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볼 필요가 없었어요. 저 아이들이 보고 싶어 하는 건 불쌍한 노인네니까 나는 그 노인네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10시가 조금 넘어 복도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신발 소리가 넷이었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고 아이들이 한꺼번에 들이닥쳤습니다. 동석이 앞장서서 들어오는데 손에 커다란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겉면에 한우라고 큼직하게 적힌 상자였어요. 미영은 꽃바구니를 안고 있었고 동철은 홍삼 상자를, 소희는 무슨 죽집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넷 다 나를 보자마자 얼굴이 무너지듯 일그러지더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동석이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내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우리가 몰랐어. 그 요양병원 원장놈이 엄마를 가둬놓고 연락도 못하게 한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어. 엄마 얼마나 고생하셨어. 나는 그 말을 듣고 하마터면 웃을 뻔했습니다. 요양병원 원장은 밀린 돈을 못 받으면서도 나를 한 달 더 데리고 있어준 사람이었으니까요. 나는 눈을 껌뻑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랬냐고.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고요. 미영이 침대 머리맡으로 와서 내 머리를 빗기기 시작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2달 가까이 제대로 못 감은 머리였습니다. 빗이 자꾸 걸렸어요. 딸은 그때마다 아이고 어떻게 하면서 손목을 살살 돌렸습니다. 나는 그 손길에 잠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 아이가 어릴 때 내가 새벽 장사를 나가면 혼자 일어나 동생들 머리를 빗겨주던 아이였거든요. 그 생각이 나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미영이 빗질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위안 명의를 다 알아봤어. 우리 엄마 절대 못 보내. 그러니까 엄마도 이제 통장이고 도장이고
자식한테 다 맡기고 마음 편히 계셔야 돼. 응. 빗질은 다정한데 말끝은 통장으로 떨어졌습니다. 흔들리던 마음이 그 한마디에 딱 멎었어요. 물이 끓다가 찬물 한 바가지를 맞은 것처럼요. 동철은 휴대전화를 들이밀며 미국에 있는 손주들과 영상 통화를 시켜줬습니다. 화면 속 아이들이 어색하게 할머니하고 부르는데 애들 얼굴을 본 게 몇 년 만이었습니다. 동철이 옆에서 자꾸 거들었어요. 할머니한테 사랑한다고 해야지. 할머니 빨리 나으시라고 해야지 하고요. 아이들은 시키는 대로 말했습니다. 그 어린 것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나는 화면을 보며 웃어줬지만 속으로는 미안했습니다. 어른들이 애들까지 데려다 연극을 시키는구나 싶어서요. 소희는 아까부터 병실 이곳저곳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내 침대 옆에 앉아 휴대전화를 높이 들었습니다. 엄마, 우리 사진 한 장 찍자. 나 요즘 사람들이 우리 엄마 어떻게 지내시냐고 많이 물어봐. 나는 그 말을 듣고 딸의 얼굴을 똑바로 봤습니다. 이 아이가 몇 달 전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엄마 순대 파는 거 창피하니까 밖에서 만나도 아는 척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입으로 이제는 사람들이 엄마 안부를 묻는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순순히 사진을 찍어줬습니다. 아픈 노인네가 자식 손을 잡고 웃는 사진이었겠지요. 그 사진이 어디에 어떻게 올라갈지는 내 알 바가 아니었습니다. 1시간쯤 그렇게 흘렀습니다. 넷은 계속 내 손을 주무르고 이마를 짚어보고 물을 따라줬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내 병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습니다. 언제 수술을 하는지, 몇 시간짜리 수술인지, 회복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2달 동안 어떻게 지냈느냐고 묻는 사람도 없었고요. 그러다 동석이 헛기침을 하더니 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그런데 말이야. 집에 우편물이 하나 왔던데. 화성 그 땅 있잖아. 옛날에 엄마가 그 사기꾼한테 사줬던 그 쓸모없는 땅. 거기 보상이 나온다고 나라에서 서류가 왔더라고. 드디어 나왔구나 싶었습니다. 나는 침대 옆 서랍에 넣어둔 휴대전화를 손으로 더듬어 확인했습니다. 아침부터 녹음을 켜두었거든요. 변호사가 미리 알려줬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는 대화는 내가 녹음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 나는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 그 땅이 아직도 내 것이냐고요. 그러자 넷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눈짓을 나는 다 봤습니다. 동철이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이런 거 잘 모르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요. 미영은 엄마가 수술도 앞두고 있으니 마음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소희는 그러면서도 눈이 자꾸 천장 쪽으로 굴러갔어요. 액수를 계산하는 눈이었습니다. 나는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 살면 얼마나 살겠니? 그 돈 너희 넷한테 똑같이 나눠주고 갈란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병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동석이 벌떡 일어섰다가 다시 앉았고 미영이 어머하면서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소희는 참지 못하고 짧게 소리를 질렀어요. 눈물을 흘리던 넷의 얼굴에서 눈물이 순식간에 말랐습니다. 그렇게 빨리 마르는 눈물은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10분도 안 돼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동석이 자기가 장남 노릇을 해왔으니 제 몫이 더 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미영이 코웃음을 치며 오빠가 노름으로 날린 돈이 얼마인지 여기서 다 말해볼까 하고 쏘아붙였습니다. 동철은 자기가 애들 유학 때문에 제일 급하다고 했고 소희는 언니 오빠들은 다 결혼할 때 받은 게 있지만 자기는 받은 게 없다고 악을 썼습니다. 말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미가 침대에 누워 있다는 것도 잊은 것 같았어요. 그러다 미영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빠가 그때 요양병원에 보내자고 먼저 말하지 않았느냐고요. 동석도 지지 않고 받아쳤습니다. 가게 보증금은 동철이랑 나눴었는데 왜 나한테만 뒤집어 씌우느냐고요. 소희는 자기는 그냥 오빠들이 시키는 대로 구급차만 불렀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침대에 기대앉아 그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손은 이불 밑에서 휴대전화를 꼭 쥐고 있었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서러워서가 아니라 저것들이 제 입으로 다 말해주고 있어서였습니다. 변호사가 그렇게 애타게 찾던 증거를 저희들이 소리 높여 만들어주고 있었던 겁니다. 싸움이 길어지자 동석이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더니 다른 소리를 꺼냈습니다. 어차피 엄마가 수술받고 얼마나 버티실지 모르니 오늘 안에 서류를 다 정리해두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자 미영이 맞장구를 쳤어요. 수술 들어가시면 마취해서 못 깨는 노인들도 많다더라고요. 나는 그 말을 듣고도 얼굴 근육 하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지요. 몇 달 전 응급실 커튼 밖에서 비슷한 소리를 들었을 때는 명치 밑이 얼음물처럼 시렸는데 이번에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이 두 번째로 칼에 찔리면 덜 아픈 게 아니라 이미 그 자리가 죽어 있어서 안 아픈 거더군요. 간호사가 문을 열고 들어와 조용히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제야 넷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낮 12시쯤 변호사가 왔습니다. 아이들이 처음 보는 사람이 들어오자 경계하는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변호사는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내일 아침 8시에 위 수술에 들어가십니다. 그 전에 재산 문제를 정리하고 싶다고 하셔서 오늘 오후 2시에 저희 사무실에서 서류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네 분 모두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지참하고 오시면 됩니다. 수술이라는 말이 나왔는데도 아무도 그 말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넷은 서로를 쳐다보며 웃었습니다. 동석이 손뼉을 한번 쳤고 소희는 벌써 가방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병실을 나가면서 미영이 내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수술 잘 받으시라고 자기들이 오후에 다 알아서 하겠다고요.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나는 그 따뜻함이 참 무섭더군요. 아이들이 다 나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한참을 앉아 있다가 이불 밑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녹음을 껐습니다. 1시간 47분이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변호사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아까와 달랐어요. 서류 봉투를 하나 내밀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오늘 아침에 법원에서 온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자녀분들이 이미 지난달에 어머니에 대한 성년 의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어머니가 판단을 못하시는 상태라서 재산 관리를 자식들이 맡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숨이 턱 막혔습니다. 내가 요양병원 구석에서 두유도 못 마시고 죽어가던 그때 저 아이들은 나를 정신 못 차리는 노인네로 만들어 법원에 서류를 넣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아침에 내 머리를 빗겨주던 그 손으로요. 한참 만에 나는 물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거냐고요.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잘 됐습니다. 어르신은 이미 전문의 앞에서 검사를 받으셨고 그 과정이 전부 영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그 자료를 보게 될 겁니다. 자녀분들이 판 함정에 자녀분들이 빠지시는 겁니다. 나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이제는 벽을 안 짚고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점심시간 거리가 보였어요. 사람들이 밥을 먹으러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유리에 비친 내 얼굴을 봤습니다. 아침에 불쌍한 노인네 흉내를 내려고 입은 낡은 환자복이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옷을 입은 얼굴은 하나도 불쌍해 보이지 않았어요. 나는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2시까지 2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 오늘 오후에 마지막으로 한번 보자. 누가 진짜 이 집의 주인인지. 오후 2시 10분 전에 나는 병원을 나섰습니다. 만수가 차 안에서 옷가방을 하나 건네줬어요. 그 안에는 단정한 감색 정장과 흰 저고리 같은 목폴라, 그리고 굽 낮은 구두가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차 안에서 낡은 환자복을 벗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나니 몸이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40년 동안 나는 앞치마 아니면 환자복만 입고 살았습니다. 앞치마를 벗은 자리에 다른 옷이 들어오니까 내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더군요. 법무법인은 23층에 있었습니다. 승강기 문이 열리자 바닥이 반짝거리는 복도가 나왔습니다. 회의실 유리문 너머로 아이들 뒤통수가 보였습니다. 넷 다 미리 와 있었어요. 병원에서는 그렇게 급하게 왔다면서 여기는 1시간이나 일찍 도착해 있었던 겁니다. 동석은 새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머리를 매만지고 있었고 동철은 다리를 떨고 있었어요. 소희는 탁자 위에 인감증명서를 부채처럼 펼쳐놓고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내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넷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침에 본 어미는 머리도 못 감고 낡은 환자복을 입은 노인이었는데 지금 들어온 사람은 등은 굽었어도 제 발로 걸어 들어오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나는 벽을 짚지 않고 회의실을 가로질러 상석에 앉았습니다. 그 10걸음을 걷는 동안 아무도 말을 못했습니다. 미영이 먼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오늘 참 고우시다고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탁자에 올려놓고 말했습니다. 오늘 어머님 재산 처분과 관련해서 정리할 일이 있습니다. 다만 순서가 있습니다. 자녀분들께서 먼저 확인하고 서명하실 서류가 2가지 있습니다. 동석이 몸을 앞으로 당겼습니다. 그게 뭐냐고 묻는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돈 이야기부터 하자는 얼굴이었어요. 변호사가 첫 번째 서류를 밀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지난달에 자녀분들이 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하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어머님이 판단 능력이 없다는 주장이지요. 오늘 재산 정리를 하려면 그 청구부터 취하하셔야 합니다. 청구가 살아있으면 어머님 서명 자체가 나중에 다툼거리가 되니까요. 넷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소희가 나를 힐끔 보더니 눈을 내리깔았어요. 나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얼굴들을 하나씩 봤습니다. 동석이 급하게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그건 엄마를 보호하려고 한 거라고 요양병원에 계실 때 걱정이 돼서 그런 거라고요. 나는 여전히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침묵이 제일 무섭다는 걸 저 애들도 그날 알았을 겁니다. 넷은 서로 눈치를 보다가 취하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손이 빠르더군요. 변호사가 2번째 서류를 밀었습니다. 이건 사실확인서입니다. 어머님이 응급실에 계신 동안 가게 임대차 계약을 정리하고 보증금을 수령해 사용하신 분이 누구인지, 요양병원 입원 절차를 진행하신 분이 누구인지 사실 그대로 적어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재산 분배 비율을 정할 때 참고 자료가 됩니다. 그 말 한마디에 회의실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분배 비율이라는 말 때문이었어요. 동석이 먼저 펜을 들었습니다. 보증금은 자기가 받아서 급한 데 썼지만 동철과 나눠 썼다고 적었습니다. 동철은 발끈해서 자기는 얼마 안 받았다며 액수를 적어 넣었고요. 소희는 자기는 시키는 대로 구급차만 불렀다고 적었습니다. 미영은 자기는 손도 안 댔으니 자기 몫이 제일 커야 한다고 적어놓고 밑줄까지 그었습니다. 넷이 서로를 물어뜯으면서 종이를 채워나갔습니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얘들아,
지금 너희가 쓰고 있는 그건 진술서다. 재산 나누는 종이가 아니라 너희가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너희 손으로 적는 종이야. 도장 넷이 다 찍히고 공증 담당자가 확인 도장을 눌렀습니다. 그 소리가 회의실에 4번 울렸습니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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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마지막 도장 소리가 끝나자 변호사가 서류를 챙겨 옆으로 치웠습니다. 그리고 자세를 고쳐 앉더니 목소리를 바꿨습니다. 그럼 이제 어머님 재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석이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소유 경기도 화성 부지의 보상금 전액은 오늘 오전 11시에 강진호 장학재단의 출연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순직 소방관과 구급대원 유가족, 그리고 보호자 없는 아이들의 학비를 지원하는 공익재단입니다. 어머님께서 살아계실 때 직접 처분하셨고 등기와 이체가 모두 끝났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안 했습니다. 10초쯤 그랬을 겁니다. 미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 그러면 우리는 얼마를 받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아주 짧게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자녀분들께 가는 금액은 없습니다. 그때 동석이 탁자를 두 손으로 내리쳤습니다. 유리컵이 넘어져 물이 쏟아졌습니다. 그 애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건 사기라고, 엄마가 늙어서 저 사람들한테 홀린 거라고요. 법대로 하겠다고, 자식 몫이 법에 정해져 있다고 악을 썼습니다. 변호사는 조금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모를 돌보지 않고 부양 의무를 저버린 자녀는 자기 몫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어머님께서 요양병원에 계신 동안 입금 내역, 병원의 연락 기록, 자녀분들이 어머님 번호를 차단한 기록이 모두 확보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 여러분이 직접 작성하신 확인서도 있고요. 동철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변호사는 그 사람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감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임대차 보증금을 수령한 부분은 민사가 아니라 형사 문제입니다. 어머님께서 고소하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조용히 돌아가신다면요. 그 말에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때까지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 가만히 올려둔 채였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잔잔했습니다. 40년 동안 저 애들 앞에서 나는 늘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밥 먹어라, 학교 가라, 돈 아껴 써라 하고요. 그런데 정작 제일 하고 싶은 말은 한 번도 못하고 살았더군요. 나는 그때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아서 나도 놀랐어요. 동석아, 너 엄마 응급실에 있을 때 커튼 밖에서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니? 간병인이 하루에 15만 원이라 그 돈을 누가 내냐고 했지. 그때 엄마는 다 듣고 있었다. 동석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미영아, 오늘 아침에 내가 내 머리를 빗겨주면서 뭐라고 했니? 통장이고 도장이고 자식한테 맡기라고 했지. 나는 그 손이 참 좋았다. 그 말만 안 했으면 좋았을걸. 미영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소희야, 너는 엄마 순대 파는 게 창피하다고 했었지. 그 순대 판 돈으로 내 대학 등록금을 냈다. 창피한 건 나였는지 너였는지 오늘 한번 생각해봐라. 소희가 자리에서 미끄러지듯 내려와 내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잘못했다고, 자기는 카드값이 밀려서 정말 큰일 난다고 울부짖었습니다. 나는 그 손을 떼어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려다보기만 했어요. 동철아, 너는 애들 학비 이야기를 참 많이도 했다. 그런데 이 어미 수술 날짜가 언제인지는 오늘까지도 안 물어봤구나.
동철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40년 동안 시장 골목에서 상 없는 사내들에게 국자를 들고 호통치던 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내 자식은 진호 하나뿐이다. 그 애는 남의 집 불구덩이에 2번 들어갔다. 너희는 어미가 피를 토하고 쓰러졌는데 계산기를 두드렸어. 나는 오늘 너희를 벌주려고 이러는 게 아니야. 이 돈이 너희 손에 들어가면 사흘 만에 없어질 거다. 그런데 진호 이름으로 두면 남의 집 자식들이 평생 공부를 한다. 어미가 마지막으로 하는 장사다. 어느 쪽이 남는 장사인지는 내가 제일 잘 알아. 동석이 뭐라고 소리를 지르며 탁자를 밀치자 문이 열리고 건물 경비원들이 들어왔습니다. 넷은 팔이 붙들린 채로 끌려나가면서도 서로를 물어뜯었습니다. 내가 요양병원 보내자고 했잖아. 내가 보증금 훔쳐서 이렇게 된 거야. 하는 소리가 복도까지 이어졌습니다. 소희가 끌려나가면서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이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고요. 나는 그 애를 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도 34살에 남편이 들어눕고 애가 5이었는데 그때 나한테는 물어봐 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요. 그러니 너희도 한번 살아보라고요. 문이 닫히기 직전에 나는 변호사에게 봉투 4개를 건넸습니다. 나가는 길에 하나씩 쥐어주라고요. 봉투 안에는 돈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진호의 사물함에서 나온 메모를 복사한 종이었습니다. 엄마 병원 예약, 엄마 무릎, 엄마 가게 가스레인지 수리. 죽은 형이자 오빠가 삐뚤빼뚤 적어놓은 그 글씨요. 나중에 들으니 동석이 승강기 앞에서 그 종이를 펴보고 주저앉아 울었다고 합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에 혼자 남아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오래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간 것처럼 시원했어요. 만수가 문을 열고 들어와 물었습니다. 괜찮으시냐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병원 갑시다. 내일 아침 8시에 수술이잖아요. 나 오늘은 일찍 자야겠어요. 수술날 아침 8시, 나는 이동 침대에 실려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천장등이 하나씩 뒤로 흘러가는데 그 모습이 참 낯설었어요. 40년 동안 나는 늘 2발로 서서 어디든 걸어 다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수술실 문 앞에서 침대가 멈췄습니다. 만수가 따라와 내 손을 잡았습니다. 보호자 이름을 적는 칸에 자기 이름을 적고 있더군요. 그 사람 손이 떨리는 게 느껴져서 내가 오히려 다독였습니다. 울지 말아요. 나 국밥집 40년 한 사람이야. 이 정도 불에는 안 돼요. 간호사가 내 이름과 생년월일을 확인했습니다. 나는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박순자 하고 내 이름을 말하는데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요양병원에서는 아무도 내 이름을 안 불러줬어요. 할머니, 어머니, 6호실 그렇게만 불렀죠. 이름 석자를 소리내어 말하는 게 그렇게 좋은 일인 줄 몰랐습니다. 마취약이 들어가기 직전에 나는 진호를 생각했습니다. 혹시 여기서 못 깨어나면 그 애를 보겠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어느 쪽이든 괜찮았습니다. 깨어나면 살면 되고 못 깨어나면 아들을 보는 거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수술은 5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보인 건 링거줄이었습니다. 배가 뻐근하고 목이 말랐어요. 만수가 침대 옆에 앉아 졸고 있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 눈이 새빨갰습니다. 5시간 동안 복도에 서 있었다고 하더군요. 회복은 더디게 왔습니다. 첫날은 물 한 모금도 못 넘겼어요. 사흘째부터 얼음 조각을 입에 물었고
닷새째에 미음을 2숟가락 넘겼습니다. 그 2숟가락을 넘기고 나서 나는 혼자 웃었습니다. 남의 뱃속에 뜨거운 국밥을 40년 넣어준 사람이 미음 2숟가락에 감격하고 있었으니까요. 일주일쯤 지나서 링거를 끌고 복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병실 문 앞까지가 전부였어요. 배에 힘이 들어가면 상처가 당겨서 숨을 참아야 했습니다. 그래도 매일 5걸음씩 늘려나갔습니다. 담당 교수가 회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떼어낸 부분을 검사해 보니 다른 데로 번진 흔적이 없다고요. 예후가 아주 좋은 편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습니다. 병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금 울었어요. 회복하는 동안 병실에는 뜻밖의 손님들이 다녀갔습니다. 옛 시장 사람들이었어요. 건어물 가게 아저씨가 앞장서서 6명이 함께 왔습니다. 다들 손에 뭘 하나씩 들고 있었는데 정작 내가 못 먹는 것들 뿐이었습니다. 떡이며 과일이며 홍시며. 그래도 나는 다 받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뭘 이런 걸 사왔냐고 도로 밀어냈을 텐데요. 아저씨가 돌아가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잔의 국밥이 없어지고 나서 골목 새벽이 영 허전하다고요. 나는 그 말에 코끝이 시큰했습니다. 40년 동안 내가 그 골목에 아무것도 안 남긴 줄 알았는데 새벽에 기모르던 그 자리를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무렵 자식들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법원에 낸 후견 신청은 4시 취하에서 그대로 끝났습니다. 동석은 도박빚 때문에 결국 사람들에게 붙들려 다니다가 형사사건에 휘말렸다고 하더군요. 미영은 살던 아파트가 넘어가고 남편과 갈라섰다고 했습니다. 동철은 고소당한 일 때문에 조사를 받는 중이고 소희는 카드가 다 정지됐다고 했습니다. 만수가 그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조심스럽게 내 눈치를 봤습니다. 나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내가 알 바 아니에요. 저 애들은 저희가 지은 대로 살면 됩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날 밤 잠은 잘 못 잤습니다. 미워도 내 배로 낳은 것들이니까요. 그런데 예전처럼 통장을 꺼내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게 나한테는 큰 변화였어요. 사랑이 식은 게 아니라 사랑하는 방법을 그제야 바꾼 겁니다. 퇴원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병실 문 앞에 놓여 있던 걸 들고 왔습니다. 두유 한 팩이었어요. 젊은 여자분이 문 앞에 놓고 그냥 갔다고 하더군요. 이름도 안 남기고요. 나는 그 두유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옆 침대 할머니가 매일 놓고 가던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남이 주는 걸 받는 법을 몰라서 서랍에 모아두기만 했었죠. 이번에는 마셨습니다. 빨대를 꽂아 천천히 다 마셨어요. 그리고 빈 팩을 오래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애가 무슨 마음으로 왔다 갔는지 나는 모릅니다. 미안했는지 아니면 그래도 뭔가 얻어볼 게 있나 해서 왔는지도요. 물어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날 나는 알았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저 애들을 향한 문이 아주 닫힌 건 아니라는 걸요. 잠겨 있을 뿐이지요. 그 열쇠는 이제 저희들이 만들어 와야 합니다. 퇴원하던 날 나는 처음으로 내 집을 구했습니다. 크지 않은 25평짜리 아파트였어요. 재단일과 병원이 가까운 자리로 골랐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40년을 살면서 내 이름으로 된 집을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1986년에 집이 넘어간 뒤로는 늘 남의 집 쌀이었으니까요. 이삿날 짐이라고는 옷가지와 진호 사진뿐이었습니다. 만수가 살림살이를 좀 사자고 했지만 나는 천천히 하겠다고 했어요. 하나씩 내 손으로 고르는 재미를 이제야 배우는 중이니까요.
가을이 되어 허리 수술까지 마쳤습니다. 두 번째 수술은 첫 번째보다 훨씬 견딜만 했어요. 회복이 끝나고 처음으로 지팡이 없이 병원 마당을 한 바퀴 돌던 날, 나는 하늘을 한참 봤습니다. 40년 동안 나는 하늘을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늘 가마솥 안이나 도마 위만 봤죠. 6개월이 지나 재단 설립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식장은 크지 않았습니다. 내가 화려한 건 싫다고 했거든요. 대신 의자를 많이 놓아달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많이 앉는 게 좋았으니까요. 그날 나는 옥색 한복을 입었습니다. 목에는 진호의 배지를 걸었어요. 만수가 배지를 손상 없이 걸 수 있게 목걸이 줄을 맞춰줬습니다. 15년 동안 녹슨 열쇠가 걸려있던 자리에 이제는 아들의 배지가 걸려 있었습니다. 단상의 선이 앞줄에 앉은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순직한 소방관과 구급대원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젊은 부인들과 어린아이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나는 준비해온 종이를 꺼냈다가 도로 접었습니다. 글을 잘 못 읽으니 그냥 하고 싶은 말을 했습니다. 나는 배운 게 없어서 좋은 말은 못합니다. 그런데 이건 압니다. 남의 집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사람이 있어야 세상이 굴러갑니다. 우리 아들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들 자식이 돈 없어서 공부를 못하면 그건 나라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우리 진호가 벌어놓은 돈입니다. 박수 소리가 났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얼른 내려왔어요. 사람들 앞에 오래 서 있는 게 아직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와 내 손을 잡았습니다. 한 여자아이가 나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줬어요. 아버지가 구급대원이었다는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까치발을 들고 내 어깨를 두드려 주는데 고사리 같은 손이 어깨뼈를 콩콩 두드리는 그 느낌이 어찌나 난찍던지요. 진호가 내 다리를 주무르던 그 손길이랑 똑같았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아이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나는 아이들 이름을 하나하나 물어봤습니다. 20명 남짓이었는데 이름을 듣고 얼굴을 보고 다시 이름을 불러줬어요. 나는 요양병원에서 6호실로 불리던 2달을 잊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제 이름으로 불려야 사람이 됩니다. 한 남자아이는 아버지가 화재 현장에서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 애가 커서 소방관이 되고 싶다고 하기에 나는 잠깐 말을 못했어요. 말리고 싶은 마음과 대견한 마음이 한꺼번에 올라왔거든요.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밥을 잘 먹어야 한다고, 힘든 일 하는 사람은 뱃속이 든든해야 한다고요. 재단 건물 한쪽에는 작은 부엌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큰 솥 하나 걸 자리요. 한 달에 한 번 아이들과 가족들이 모이는 날에 내가 국밥을 끓입니다. 40년 동안 팔기 위해 끓이던 국을 이제는 먹이고 싶은 사람들한테 끓이는 겁니다. 같은 솥인데 김 냄새가 다르더군요. 그해 가을이 깊어질 무렵 만수가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단풍 구경을 가자고요. 나는 평생 단풍놀이라는 걸 가본 적이 없습니다. 남들 놀러 가는 날이 국밥집 대목이었으니까요. 차창을 열자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크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국물 냄새도 소독약 냄새도 요양병원 걸레 냄새도 아니었어요. 마른 풀 냄새와 흙 냄새였습니다. 그 냄새를 맡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산은 온통 붉고 노랬습니다. 나는 창밖으로 손을 내밀어 바람을 만졌습니다. 그러다 하늘을 봤어요. 구름 사이가 환하게 트여 있었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아들을 불렀습니다. 진호야, 엄마 앞치마 벗었다. 내가 걱정하던 그 무릎으로 오늘 단풍 구경 간다. 엄마 이제 남의 눈치 안 보고 소풍 나온 사람처럼 실컷 놀다 갈란다. 그러니까 너무 일찍 마중 나오지 마라.
지금 내 나이 74살입니다. 남들은 다 산 나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나는 이제 겨우 첫 발을 뗐습니다. 40년을 남을 먹이느라 살았으니 남은 세월은 나를 먹이며 살아보려고 합니다. 차가 산길을 오르는데 앞 유리로 노을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나는 눈을 감지 않고 그 빛을 끝까지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들으면서 무슨 생각하셨나요? 중국 명나라 때 사람 홍자성이 쓴 책은담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안으로 제공을 내세우지 않고 밖으로 받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한 말의 곡식도 만섬의 은혜가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사연 속 그 어머니도 그랬습니다. 40년을 가마솥 앞에 서서 남의 뱃속을 먼저 채워준 분이었지요. 다리난간 앞에 선 사람의 뒷덜미를 잡아챘을 때 언젠가 돌려받겠다는 셈은 없었습니다. 그저 사람 하나 살려야겠다는 마음뿐이었지요. 자식들은 그걸 미친 짓이라 불렀지만 그 한 말의 곡식이 세월이 흘러만 섬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 알게 됩니다. 셈을 하고 베푼 것은 이상하게 남지 않고 셈 없이 내어준 것만 오래 남아 결국 나를 지켜준다는 것을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연이 마음에 닿았다면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꿈꾸는 사연이었습니다.